올해 여름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떠나면서 유럽 렌트카 여행을 40일 정도 계획하고 왔어요. 파리에선 출장 전에 3일간 관광을 하고 출장 후에 프랑스 북동쪽 노르망디 지방부터 와인의 고장인 보르도, 리옹을 거쳐 프랑스의 알프스인 안시와 샤모니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가 인터라켄과 그린덴발트에서 지내며 관광과 골프 여행을 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하고 다시 파리로 넘어와야 했기에 프랑스 북동부 지역인 알자스 지방에서 소도시 여행을 하고 지금은 파리에 와 있는 중입니다. 나이스. 20여 년 전 파리의 유학생 부부로 지낼 때 꿈꾸던 프랑스 여행을 남편이 은퇴를 하고서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저희 부부의 첫 여행지로 미식의 도시 파리로 출발! 프랑스에 계신 저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여름 캠프에 한국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저희가 도우미로 프랑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이후 처음 가는 유럽행이라 가는 김에 8월 말까지 프랑스와 스위스를 돌고 오기로 했어요. 여행 일정이 한 50일 정도 되어서 쿠팡에서 유심칩을 샀는데 떠나는 날 터미널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심은 쿠팡에서 30일짜리 10기가를 한 사람당 2개씩 사고 한국의 핸드폰은 정지시켜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 3,000원만 내면 된대요. 예전에는 10시간 비행이면 도착했던 파리를 푸틴 덕분에 13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요번에 프랑스를 여행하는 김에 프랑스의 골프장도 다녀보기로 했기에 짐이 상당히 많아 선생님의 와이프이자 저희의 20년 지기인 유리코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캠프가 시작되는 날짜보다 좀 더 일찍 프랑스에 저희가 도착했기 때문에 파리 공항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인 파리 북쪽에 위치한 보베의 선생님 집에서 1박 후 파리로 이동해 3박 4일간 파리를 관광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가고 있는 선생님네 댁은 파리 북쪽의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보베라는 도시의 근교에 위치한 생폴이라는 마을입니다. 파리에서 자동차와 열차로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에 집을 짓고 이사 오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저희가 여기 온 지 7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네요. 냄새가 안 나. 자기 지금 코가 막힌 것 같아. 저희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유리코를 만나 보베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쯤 넘어서 저녁을 먹기 위해 아페리티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녁 식사 전에 아페리티프 시간을 꼭 가진답니다. 상태. 이날은 유리코가 일본식 비빔국수를 저녁 식사로 준비해 줬어요. 우리나라의 잔치국수 같은 면에 오이,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를 올리고 삶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올려 간장 소스나 참깨 소스를 선택해 비벼 먹는데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선생님네 댁에서 편안하게 1박 후 아침 식사를 하고 간단히 짐을 챙겨 파리에 갈 준비를 해요. 파리는 보베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됩니다. 보베에서 파리까지 열차 가격은 편도 가격이 14.5유로 정도 했어요. 파리 북역에 도착해서 저희가 3박 4일간 머물 호텔로 이동합니다.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선 메트로를 이용해야 했는데 저는 예전 여행 때 쓰던 나비고 카드가 있어서 30유로를 주고 주간권을 충전했고 남편은 많이 안 다닐 것 같다며 10장짜리 까르넷을 19.1유로에 샀습니다. 부족하면 좀 더 산다고요. 요번 3박 4일간의 파리 숙소는 파리 12구에 위치한 나시옹역의 인근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파리는 예전부터 세느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서쪽이 치안도 좋고 안전하며 부촌이기도 합니다. 북쪽과 동쪽은 예전부터 치안도 안 좋고 아랍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동양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파리의 서쪽과 남쪽은 선호 지역인지 호텔 가격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북쪽은 약간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서쪽과 남쪽에 비해 많이 저렴해서
꽈트로필 역세권인 나시옹역을 선택해서 다녀왔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리를 관광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 침대맡에다가 이렇게 다 해놨네. 콘센트도 여기에다 찍게 돼 있고. 화장실. 여기 얼마였지? 61만 원. 3일에 61만 원. 그러면 20만 원 돈이네. 엄청 조그매요. 근데 파리는 원래 이래. 진짜 좋다. 엘리베이터가 근데 두 사람 들어가면 땡이야. 파리에 도착한 첫째 날은 마이리얼 트립 앱에서 판매하는 야간 투어를 신청해놨어요. 저희는 예전부터 셀프 패키지 여행을 자주 해왔는데요. 전 일정 자유여행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투어를 신청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날 저녁 7시 50분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파리 야간 투어를 신청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리 첫째 날인데요. 프랑스에 온 지는 이틀째예요. 첫째 날은 선생님네 집에서 묵었고 오늘 파리 왔는데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서 호텔에서 계속 쉬다가 오늘 야간 투어를 신청해놔서 야간 투어 왔는데 레스토랑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원에서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바게트, 브리오슈 바게트. 오늘 남편은 크로크무스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프랑크를 샀대요. 프랑크를 좀 우리나라 이마트, 조그만 이마트 에브리데이 약간 이런 데지 프랑크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투어가 시작되는 장소에서 가이드님과 만나 야간 투어를 출발했습니다. 야간 투어는 저녁 8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길어서인지 한 4, 5시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네요. 투어 일정은 생루이 섬을 시작으로 영화 비포 선셋으로 유명한 섹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을 들려 시떼 섬의 노트르담을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로 내부 관람이 어려웠는데요. 내년에 개최될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노트르담을 지나 생미셸 거리를 지나갔어요. 생미셸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학생들의 본고지로 소르본 대학과도 가까워요. 먹자 골목을 지나가는데 반가운 한국의 파리바게트가 보입니다. 여기서도 장사가 잘 된다니 신기하기만 하네요. 젊음의 거리인 생미셸 거리를 빠져나와 뽕네포 다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쨍하게 맑은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지는 세느 강변을 따라 다음 여정지인 루브르 궁전까지 도보로 이동했어요. 이때 시각이 오후 9시 30분 정도였는데 해가 이렇게도 기네요. 여기는 파리의 세느 강변에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궁전인 루브르 궁전입니다. 중세 이후 많은 프랑스 국왕이 이곳에 머물렀었고 프랑스 혁명이나 파리 코민 등 쟁난의 무대가 되기도 한 이곳은 현재 건물의 대부분이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저희는 이날 루브르 박물관 입구로 유명한 피라미드 앞에서 파리 야경 스냅 촬영을 진행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포즈 취하는 게 좀 창피하긴 했지만 지나와 보니 좋은 추억거리가 됐네요. 루브르 박물관을 뒤로하고 그랑팔레와 뿌티팔레를 지나갑니다. 이곳은 1900년도에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곳인데 현재는 샤넬의 패션쇼를 개최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직 샤넬만이 이곳에서 패션쇼를 진행할 수 있대요. 그랑팔레와 뿌티팔레를 지나오면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알렉산드르 3세 다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 다리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났지만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던 세느 강변 위에 에펠탑이 너무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프랑스 온 지 3일째예요. 파리 온 거는 지금 이틀 차고 남편이 오자마자 눈병이 나가지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좀 너무 피곤했나 봐요. 파리의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아침을 먹으려 호텔 바로 앞 카페에 왔어요.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 세트가 3.8유로네요. 거기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면 8.5유로래요. 그래서 저희는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 세트 2세트를 시켰습니다.
아침 메뉴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3.8유로지? 3.8유로예요. 지금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 잔이랑 그다음에 바게트. 원래 크루아상이 나와야 되는데 크루아상 다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게트가 나왔어. 맛있어? 나는 너무 써요. 그래서 설탕을 하나 넣어야 돼요. 에스프레소는 진짜 저기 이태리 가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진한데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파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파리에서 호텔을 예약할 땐 조식은 불포함으로 했어요. 호텔에서 조식을 먹게 되면 인당 14유로 정도를 내야 돼서 조식은 외부에서 먹었습니다. 파리지앙들은 아침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커피 한 잔, 크루아상이나 빵오 쇼콜라 중 하나 정도를 먹습니다. 저희가 시켰던 메뉴에서 커피는 에스프레소가 아닌 카페 알롱제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알롱제는 에스프레소 한 잔에 뜨거운 물을 섞은 프랑스식 아메리카노 커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그컵으로 많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믹스 커피 먹을 때 나오는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로 한 잔 나오는데 가격은 에스프레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호텔역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먹고 숙소에서 점심을 예약한 1호선 승폴역까지 파리 구경을 하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파리는 서울처럼 크지 않고 도시 곳곳에 관광 명소들이 즐비해 걷는 재미가 있는 도시예요. 나시옹역에서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는 바스티유 광장을 지나 파리의 핫플레이스가 가득한 마레지구로 향합니다. 파리에 처음 오게 되면 대개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를 먼저 찾게 되지만 저희는 파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마레지구예요. 로컬들도 여기를 즐겨 찾는답니다. 까띠에 라땅이라는 곳인데 남편이 저쪽 구석진 곳에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더랬죠. 저한테 굉장히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남편이 엄청 사랑하는 곳이에요. 젊음을 구사했던 여기서 서빙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골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치? 여기에 옛날에 한국 음식 아리랑이라는 한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저씨가 여기를 떴대요. 근데 자리가 워낙에 좋으니까 인기가 되게 많아. 여기 마레지구는 그 게이지구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작은 상점들 이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구석구석에 많이 있고 그리고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우, 여기도 점심 먹네. 나중에 먹겠다. Vous aviez pas réservé, hein? Si. Kim. Kim. Installez-vous. Merci beaucoup. 낭만적이다.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안 넘어가지. 오늘 좀 먹고 내일부터는 샌드위치. 파리에 오래간만에 온 기념으로 저녁 식사는 너무 비싸고 점심 식사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맛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프랑스에선 메뉴를 선택하기 전 음료수부터 주문합니다. 저희는 여름철 시원하게 마시는 로제 와인을 반병 시켰어요. 음료수가 서빙된 후 주문을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프랑스 식당에선 전식, 메인 메뉴, 후식 순으로 시켜 먹는 편인데요. 점심 때는 좀 가볍게 먹기도 해서 앙트레 하나나 플라 하나 정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앙트레 하나만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플라 하나만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디저트를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프랑스에서는 되게 많은 레스토랑에서 점심 메뉴로 플라두 주란 세트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가 저녁 때 먹는 음식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플라드 주는 평일 점심 메뉴고 되게 플라 가격에 조금만 돈을 더하면 앙트레나 디저트를 추가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까미오 레스토랑도 플라드 주가 있었는데 메뉴드 주 가격은 1인당 29유로였고 앙트레 플라 또는 플라 데세르를 선택해서 먹는 거였어요. 저희는 두 메뉴를 시켰고 앙트레 하나와 플라 2개, 데세르 하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시킨 빠떼가 나왔습니다. 이게 돼지고기 빠떼라고 지금 이렇게 돼지고기를 뭐지?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인 거야. 그래. 자, 이렇게 빵에다가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저거는 커니숑이라고 작은 오이인데 엄청 짭짜름해요. 이렇게 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앙트레. 네, 맛있습니다. 약간 피클이랑 달라요. 피클 같은 건데 좀 더 단단하고 새콤하고 달달하지가 않아요. 단맛이 없어, 그치? 약간 소머리 고기를 굳힌 것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자, 이제 저희가 시킨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는 메인 메뉴로 황새치구이를 시켰는데요. 사이드로 라따뚜이가 나오는 거였고 남편은 평범한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고기와 함께 포테이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맛있어? 맛있대요. 스테이크 시켰는데 맛있어요. 미디움 레어로 시킨 스테이크 메뉴는 어딜 가도 실패하는 법이 없는 메인 메뉴고요. 제가 시켰던 에스파동 보엘 라따뚜이는 생선살이 두툼하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담백한 맛이었는데 호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허브들을 넣어 만든 라따뚜이와 잘 어울려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따뚜이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잘 먹는 저희 한국분들 입맛에 잘 맞는 프랑스 요리이기도 해요. 빵에 올려 먹기도 하고 이렇게 생선 요리와 함께 먹기도 하는 여름철 별미랍니다. 그리고 이제 깨하브도는 이거가 깨하브도라고 하고 이거는 돈 안 내요. 이 물은. 근데 만약에 미네랄을 시키면 돈은 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게 30유로라고? 33. 드미부테이 33유로. 그 로제가 되게 가격이 올랐네. 프랑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물을 달라고 하면 거의 돈을 내는 물을 갖다 줍니다. 가즈물이나 아니면 그냥 미네랄 물을 갖다 주는데 깨하브도 실브플레 하면은 수돗물을 갖다 달라는 뜻이에요. 음료수에 돈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깨하브도를 시키시면 됩니다. 디저트로 크림 브릴레가 나왔어요. 프랑스에 오면 디저트는 크림 브릴레를 한번 먹어야죠. 여기 푸딩이에요. 푸딩인데 여기 위를 설탕을 뿌려서 카라멜을 만든 거예요. 딱딱하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콤하면서. 후식으로 나왔던 크림 브릴레는 양이 많아서 하나만 시키길 정말 잘했어요. 둘이서 나눠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일반적인 사이즈는 아니에요. 다른 식당은 이거보다 더 크기가 작으니 유의하세요. 점심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 낮잠을 좀 잤습니다. 저녁에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기념하는 불꽃놀이 축제가 있다고 해서 에펠탑이 보이는 샹드 마크스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혁명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펠타워에서 11시 정도에 그 불꽃놀이 축제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거 참가하려고 호텔에서 쉬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9시 20분. 9시 20분인데 아직도 땡땡이에요 지금. 아니 5시간. 지금 해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밝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 다 져야지 불꽃놀이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매년 7월 14일은 프랑스의 혁명기념일로 에펠탑에서 30분 동안 멋진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어디에서나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지만 저희는 더 잘 보고 싶어서 샹드 막스라는 공원에 왔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줄을 한 거의 1시간 정도 서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불꽃놀이 보려고 여기 사람들
와, 에펠보다 이게 더 황당하다. 그리고 나도 왔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아, 이거 에펠타워 불꽃 축제 보려고, 불꽃놀이 보려고 가운데로. 사람들, 여기 사람 많은가 보다. 여기가 좋은가 본데? 여기 있을까 여기? 저희도 지금 이렇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걔네처럼 똑같이 앉았어요. 여기 앉아서 이제 해가 지면 여기서 불꽃 놀이를 할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치기도 겁나 해요. 우리 남편이 내가 싸우는 걸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치? 우리 바로 앞에 새치기 해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쫓아냈어. 아주 용감한 고요사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디서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덤비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뭐야, 뭐 자기가 나한테 먼저 얘기했잖아. 얘가 뭔 새치기 있다고. 난 알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짚고 넘어가니까. 아니 그럼 내 앞에 그러면 새치기를 했는데 비키라고 얘기해야지. 와. 긴 시간을 기다려 저녁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져서 불꽃놀이가 시작됐는데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일정이 어떻게 딱 맞아 불꽃놀이를 볼 수 있었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이 불꽃놀이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프랑스에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살다 보니 민도가 좀 떨어져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새치기는 물론이고 약간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었어요. 동양인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지적해야지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안전한 선에서 말이죠. 축제가 끝나고 지하철로 가는 인파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파리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뛰쳐나온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밤이었습니다. 파리에서 3일차 아침입니다. 오전에 띨리리 공원 쪽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을 예약해놔서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구입하는 중이에요. 샌드위치 가게 옆에 카르푸시티가 있어서 물과 음료수도 사러 마트에 들렸습니다. 요새 마트는 셀프 계산 후에 영수증을 바코드에 찍어야만 밖으로 나가는 게이트가 열리더라고요. 이게 파리에서의 생활입니다. 아침에 지금 오랑주리 미술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침은 오늘 바게트랑 그냥 음료수 사서 가고 있어요. 9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8시예요. 8시 좀 넘었어요. 지금 먹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지하철 1호선 콩코드역에 있고 콩코드역에서 내려 띨리리 정원 쪽으로 들어가면 정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12구 나시옹역에 1호선이 있어서 한 번에 갈 수 있었어요. 구글 맵에서 위성 사진을 띄우면 이렇게 골목길까지 다 보여요. 여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앱입니다. 맛있어? 거리와 지하철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콩코드 광장에 도착했어요. 파리에는 정말 유명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습니다. 그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반 고흐와 르누아르, 드가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 특히 유명합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이 있는 미술관으로 모네의 수련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술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간 파리에 살고 우리 여행으로 파리를 왔을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랑주리 미술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루브르와 오르세를 보기 바빠서 오랑주리는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또한 그랬고요. 막상 가보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고 티켓도 없어서 파리 방문 시 항상 가봐야지 하다 요번 기회에 가게 되었네요. 오랑주리란 예전 왕실에서 오렌지나 기타 과실들을 키우기 위해 만든 온실을 오랑주리라고 했대요. 이곳은
말년에 클로드 모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하여 프랑스 정부의 수련 연작 2점을 기증할 계획으로 온실이었던 오랑주리를 개조해 미술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클로드 모네가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장소가 먼저 구상이 되었고 이 장소를 설계하는 것부터 모네가 같이 참관했다고 하네요. 모네는 이 장소에 걸맞는 거대한 작품 8점을 프랑스에 기증했고 이 전시실의 개관 5개월 전인 1926년 12월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병인 백내장으로 인해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탄생시켰다고 하네요. 저희는 오랑주리 미술관을 마이리얼트리 맵에서 1일 투어로 신청해 다녀왔어요. 정부공인 전문 가이드가 2시간 30분 동안 저희 2명만을 위해 미술관과 작품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깊이 있는 미술사 이야기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 입장권은 불포함 사항이어서 제가 사야 했는데 오랑주리 사이트에서는 벌써 매진이더라고요. 가이드님께서 푸낙 사이트를 가르쳐 주셔서 푸낙에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가격은 대행료가 있어서인지 좀 비쌌어요. 2시간 반을 꽉 채워 미술관 투어를 했습니다. 가이드님과 헤어지고 잠시 쉴 겸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피곤할 땐 카페인이 들어가면 힘이 좀 불끈 나잖아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남편이 방명록에 저희가 왔다 간다고 기록을 하네요. 우리 남편 좀 웃긴 것 같아. 이렇게 줄 쓴 거 봐. 일찍 와가지고 잘한 것 같다. 해피 오버. 미술관 투어를 끝내고 12시 30분쯤 오랑주리 미술관을 나서는데 입장하는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기 잘했어요. 분수가 아름다운 띨르리 공원을 빠져나와 콩코드역이 있는 콩코드 광장까지 나왔습니다. 콩코드 광장 가운데에는 이집트로부터 기증받은 오벨리스크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콩코드 광장인데요. 이 콩코드 광장이 여기 파리에서 제일 큰 광장이고 예전에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광장에서 비웃음이 있죠. 그때 사용했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코드란 뜻은 화합이란 뜻이래요. 예전에는 혁명의 광장이었는데 지금은 화합의 광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콩코드 광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오페라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지금 마들렌 대성당 쪽으로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계속 걸어가면 오페라가 나와요. 파리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굳이 메트로를 타지 않아도 걸어가면서 곳곳의 명소를 구경할 수 있어요. 파리는 도보 여행을 추천드려요. 역간 사이가 짧아 전철을 타지 않고 유명 명소를 다닐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곳은 마카롱이 유명한 라듀헤입니다. 빵도 맛있으니 들려보세요. 그리스 신전을 본딴 마들렌 대성당인데요. 지금 여기도 공사 중이네 지금. 지금 파리는 내년 올림픽 준비로 죄다 공사 중이네요. 마들렌 이쪽은 고급 식재료를 파는 걸로도 좀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트러플 버섯 있잖아요. 되게 비싼 버섯. 트러플 조림 같은 거나 트러플로 된 뭐 통조림 뭐 되게 비싼 재료들, 식재료들 그런 거 이쪽에 마들렌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푸아그라 같은 것도 그때 퀄리티 높은 거 좀 비싼 식재료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5분 정도 걸어 오페라 갸그니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아쉽게도 공사 중이었어요. 이곳은 실제로 발레나 오페라를 공연하는 공연장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의 실화 속 장소라고도 합니다. 원래의 모습은 이런 외관인데요. 지금 내년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오페라 갸그니에는 내부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입장 마감은 4시 15분까지래요.
입장료는 15유로고 뮤지엄 패스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마르크 샤갈의 천장화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는 예전에 가봤던 곳이라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 한 번쯤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오페라에 왔는데 뭐 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 오페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봐, 지금 그림으로 대체했어 지금. 웬일이니. 지금 내년을 위해서 다 공사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완전 깬다, 홀딱 깬다. 여기도 지금 다 공사하고 관광객은 이렇게 많은데, 와, 저 그림 깨지 않아 여보? 그림이야 그림. 아 진짜. 여기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 그 에펠탑 빼놓고 거의 다 노트르담 드 파리도 지금 공사 중이고, 저희 중식 먹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메뉴 있네 여기. 메뉴 13.9부터 있네. 버터즈밖에는 아닌데. 아. 버터즈밖에는 그다음에 돼지고기. 오페라역 가까운 곳에 중식당이 있어서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괜찮아 들어가 봅니다. 파리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스토랑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식당입니다. 점심 메뉴를 이용하면 한 사람당 2만원 선에서 세트 메뉴를 먹을 수 있어요. 밥이 그냥 내추럴인가 봐. 볶음밥이 아니네. 그래. 그냥 먹어 그냥. 그래. 뭐 먹을래 너는? 빼끼노아? 나는 빼끼노아지. 빼끼노아 2개 하고 그다음에 베프하고 플레? 플레? 플레하고 베프 오뇽? 점심 메뉴 중 가장 저렴한 게 13.9유로였습니다. 전식, 메인 메뉴, 디저트 3개가 나오는 코스고 각 3가지의 선택 중 하나씩 골라서 전식 하나, 메인 메뉴 하나, 후식 하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두 분이? un nem, 그다음에 un potage. D'accord. Pour le choix, poulet et bœuf. Du riz? Dessert pour litchi. Delici. 뚫리치, Yes. s'il vous plaît. Drink. Drink? Drink. 깨하브도 s'il vous plaît. Ouais. Merci. Merci beaucoup.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음료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음료수 값을 내기 싫으면 깨하브도 실브플레라고 주문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저희도 음료수 값을 내고 싶지 않아서 수돗물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앙테레가 나왔는데요. 제가 시킨 포타주 베키누아즈 북경식 스프라는 요리인데 한국에서는 살라탕이라고 부르는 스프예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킨 돼지고기 만두입니다. 냄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살라탕이라고 불려지는 이 북경식 스프는 새콤 매콤한 맛으로 세트 메뉴에는 언제나 들어가 있는 인기 메뉴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전식으로 시킨 돼지고기 냄입니다. 상추와 민트를 넣어 피시 소스를 찍어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중국 식당에 가신다면 이 냄은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잘 나왔다, 그치? 이 정도면? 잘 시킨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왔는데 이거는 닭고기, 치킨. 치킨. 이거는 비프 오니옹이라고 소고기 볶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아요. 이렇게 여기 흰밥이랑 나왔는데 이게 아까 전식이랑 그 디저트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당 14유로예요. 되게 괜찮지? 이 정도면. 유럽 여행 어디를 가봐도 한국 식당보다 중국 식당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점심 식사 메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메뉴라도 저녁에 오면 가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외식은 점심에 하려고 했어요. 서양 음식에 질리고 밥이 먹고 싶을 땐 한국 음식점을 가는 것보다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포만감 있게 먹어주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세트 메뉴에 나와 있는 요리들은 인기가 많은 메뉴들이라 무얼 시켜도 맛있으니 성공하기 쉬워요. 디저트로 선택한 리치 통조림인데요. 마지막으로 입가심하기에 좋았습니다. 여기는 오페라역 바로 근처에 만다린이라는 중국 식당이었는데
가성비 맛집으로 추천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메트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중 갤러리 라파이에트가 근처에 있어 오페라 쪽으로 향합니다. 갤러리 라파이에트는 오페라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오페라 뒤쪽에 있는 갤러리 라파이에트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갤러리 라파이에트 위에 예전에는 오픈이 안 됐었는데 요새는 뭐 그 뭐지? 루프탑? 루프탑 같은 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 카페도 있고. 뷰가 이렇게 좋다네. 한번 가보려고요. 갤러리 라파이에트는 오페라 뒤쪽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쇼핑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 한 번에 사서 텍스 리펀 12%를 한 번에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쪽 오페라 쪽에 호텔도 많고 그리고 일본 식당도 많죠, 그치? 일본 그리고 중국 식당도 많고 그리고 식재료 오페라에 식재료 파는 데 많잖아. 한인마트 같은데 마트 같은 데도 많고.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이태리 그 파스타 여기가 좀 생각보다 원화한데 가격이 좀 그렇게 비싸진 않아. 에펠탑인데 그쪽이 제일 비싸요. 좀 부자 동네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가 좀 관광하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기에는 좀 저렴해요. 사실 여기만 좀 비싸지 이 뒤에는 사실 못 사는 동네. 맞아. 이 뒤쪽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여기도 관광지고 여기 뒤쪽으로는 사실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여름에 파리는 좀 유명하다 싶은 어딘가를 가면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 엄청 많다. 와, 지금 세일 기간이거든요. 진짜 하루 전날 팔던 물건도 딱 50%에서 팔아요. 올라가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리로 쇼핑을 많이 와. 실은 한 달 내내 해요. 라파이에트 백화점의 유명한 옥상 전망대 라 테라스에 왔습니다. 오페라 갸르니에와 생강 건너편에 있는 에펠탑까지 한눈에 보여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한 관광지에서 가깝고 무료 관람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지금 저희는 여기 갤러리 라파이에트 백화점 위에 있는 테라스에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그 진짜 옥상? 테라스? 테라스 여기를 다 이렇게 전면 개방을 해서 이렇게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파리는 고층 빌딩이 없으니까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한번 볼까? 보는 걸로 해보자. 오페라 지역은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에요. 지하철은 7호선, 8호선, 3호선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고속전철인 아리알 A선 오베르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갸르니에 앞에 후아시 버스라는 버스를 타면 공항까지 한 번에 앉아서 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페라 지역이 파리 정 가운데 있고 여행하기 좋은, 여행자에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쪽에 호텔을 알아봤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냥 저는 나시용 쪽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행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박비를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짧은 일정 오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는 라 테라스 위에 있는 채식 식당이에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줄을 서야 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뷰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인데 저도 예약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 못 갔는데 사정이 되시는 분은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번 프랑스에서 같이 일하게 된 대만 친구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호텔을 같은 곳에 예약한 거 있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호텔 인근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파리 고등음악원의 피아노 반주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는 대만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파리에서 12년간 살아서 파리를 아주 잘 알아요. 프랑스에서 일도 많아서 1년에 2번 정도는 꼭꼭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상 카페나 신상 레스토랑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날 저녁은 이 친구가 파리의 크레프리 전문점에 저를 초대했어요. 프랑스의 빈대떡이라고 불리우는 크레프 전문점인데요. 크레프는
파리 북부의 브로타뉴 지방에서 즐겨 먹는 갈레뜨와 크레프를 의미합니다. 갈레뜨는 메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한 다음 그 위에 여러 토핑을 올리는 것으로 주로 식사 대용으로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돼요. 그리고 크레프는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해서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서비스하거나 길거리에서 서서 먹는데 일반적으로 크레프가 저렴합니다. 파리 시내 관광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붕어빵처럼 크레프를 파는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데 가격이 한 5유로에서 한 7유로 사이에서 팝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먹는 이 갈레트 크레프는 한 사람당 한 12유로에서 20유로 사이로 판매되고 있어요. 저희가 갔던 크레프 전문점인 브레치 카페는 브루타뉴의 칸칼에서 처음으로 식당을 연 후 리옹, 보르도, 파리를 넘어 도쿄에까지 문을 연 크레프 전문점이에요. 파리에만도 지점이 여러 군데라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나시옹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폴베르점으로 갔습니다. 식사용 크레프는 크레프 위에 토핑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식사를 하러 왔다면 주문은 갈레뜨드 싸가장을 시키면 됩니다. 싸가장은 메밀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레 갈레트 클래식 중에 잠봉 블랑을 시켰고요. 저는 레 브레트 롤 섹션에서 포엘레 드 샹피뇽을 시켰습니다. 샹피뇽은 버섯이에요. 친구는 레 갈레트 스페셜리테 섹션에서 마그리트 끼아나 슈메를 시켰습니다. 남편이 시켰던 잠봉 블랑은 10유로 30이었고 거기에 3.8짜리 샐러드를 추가로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단품으로 하나씩 시켰는데 제가 시킨 버섯 갈레뜨는 12.59, 제 친구가 시켰던 마그레트 끼아나, 이거는 오리죠, 오리고기, 이거는 16.5였어요. 음료수로는 시드를 하나를 주문해서 3명이서 논아 마셨는데요. 노르망디와 브로타뉴 지방에서 마시는 전통 음료수인데요. 사과로 만든 게 유명한데 저희는 배로 만든 걸 시켰습니다. 음료수 주문을 원치 않는 경우는 깨카브도 실브플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을 내지 않는 물을 갖다 줄 거예요. 여기는 음료수를 시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당 15유로에서 20유로 사이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파리 여행 시 가성비 좋은 특색 있는 식당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인데요. 만약 상황이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브레치 카페 폴베르점에서 저녁을 먹고 시릴 리냑이라는 제과점에 왔어요. 여기는 브레치 카페의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위치가 바로 옆이라 찾아가기 쉬웠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레몬 타르트인데요. 되게 맛있다고 저한테 하나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크기가 손바닥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였는데 7유로나 하더라고요. 배가 부른 관계로 친구와 한 입씩 맛만 보기로 하고 하나만 샀어요. 저녁 8시가 채 안 된 시간이라 산책을 하자며 보주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한 장소에서 불과 한 20여 분 걸리는 곳이에요. 보주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이에요. 파리 사구 마레지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로는 슈망베르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보주광장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레몬 타르트를 먹기로 했어요. 이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밤이 되니 몹시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장난 아니게 쌀쌀하더라고요. 여름에라도 파리는 추울 수 있으니 겉옷을 꼭 챙겨가세요. 이곳에 도착해서 레몬 타르트를 먹어봤는데 와, 진짜 엄청 맛있었습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 새콤달콤하고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더라고요. 2개 안 산 걸 너무 후회했어요. 만약 브레치 카페 폴베르점에 가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시릴 리냑에서 레몬 타르트 하나 사서 드세요. 이 보주 광장은 예전에는 왕가의 광장이었어요. 과거에는 16세기 말까지 왕 7명이 머물렀던 왕가가 있었던 곳이래요. 카트리네 드 메디치가 불의의 사고로 남편 앙리 2세를 광장에서 잃은 후 궁궐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후 앙리 4세가 이를 재건하면서 현재의 광장 모습으로 남게 되었대요. 보주 광장에 있는 마레 지역은 예로부터 귀족 지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귀족 문화의 자취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상점과 파리의 뒷골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보주 광장 인근에는 빅토르 위고의 집과 까르나발레 박물관,
그리고 피카소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도 많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잘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무시하게 잘 해놨습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다 몇백 년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밖에서 보기에 저렇게 오래돼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세련된 현대식 인테리어로 많이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고급 주택가가 있는 보주광장 인근을 벗어나면 이렇게 핫플레이스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여기는 남성 전용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쇼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점에 무지개 표시가 있으면 그들만을 위한 장소란 뜻이에요. 거리나 레스토랑 안에 데이트 중인 남자 커플들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마레의 게이 구역을 거쳐 뽕피두 현대미술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뽕피두 미술관은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이고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공간입니다. 컬러풀한 건물 철골을 그대로 드러낸 외벽과 유리문으로 구성된 파격적인 외관은 어디서 보더라도 시선을 끄는데요. 여기 뽕피두 미술관은 회화, 조각, 사진, 영화,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등 장르도 다양하게 전시하는데요. 특히 건물 5층에는 근대 컬렉션 약 900점을 공개하고 있는데 마티스, 피카소, 칸디스키, 레제, 미로, 자코메디 등 유명 미술가의 대작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볼만한 가치가 큰 현대 미술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뽕피두 미술관까지 도보 투어를 한 후 뽕피두 미술관 바로 옆 샤틀레 레알역에서 아리알 A선을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파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슈트케이스를 프론트에 맡긴 뒤 오후 4시까지 여유가 있어 파리 관광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호텔 옆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날이 마침 일요일이라 바스티유 광장에서서는 주말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크루아상 1개와 커피 한 잔이 나오는 3.8유로짜리 아침 식사 메뉴를 먹었는데 성에 안 차서 빵 오쇼콜라 하나를 더 추가로 시켰네요. 저희가 있는 나시옹역에서 메트로 1호선을 타면 한 번에 바스티유 광장까지 가긴 하는데 남편이 시간이 여유가 있다며 걸어가자고 해서 천천히 도시를 거닐어 봅니다. 한참을 걷다 길가에 비치되어 있는 무료 화장실을 발견해 남편이 이용해 보았는데요. 무료라서 좋긴 한데 나오면서 냄새가 엄청 난다고 더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무료 화장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깨끗하진 않지만 급할 땐 효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3일 동안 파리 여행을 하고 체크아웃했어요. 짐을 호텔에다 맡기고서는 잠시 보베로 가기 전에 파리 구경 좀 더 하고 가려고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반팔이랑 긴 반바지 입었다가 너무 갑자기 추워서 옷을 지금 꺼내 입었습니다. 파리는 일교차가 좀 큰 편이에요. 지금 바스티예요. 여기 바스티에 큰 장이 선박을 해서 저희가 보베를 가기 전에 여기 장에 구경을 하고 점심도 마레 쪽에서 먹으려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이용한 호텔이 나시옹역 인근이라 바스티 쪽과 마레 쪽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일요일이라 파리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 열리는 바스티유 시장에 와봤습니다. 바스티유 시장은 일주일에 딱 2번만 열리는데요. 평일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고 주말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영업합니다. 여긴 스카프도 다 작품이야. 다 프린트했어. 반고흐 막 이런 거. 모네. 저 스카프 모네 스카프야. 웃긴다. 싸게 팔긴 싸게 판다, 그치? 지금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나라가 부자지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이 쓴 날 대부분 이런 데 와가지고 쇼핑을 합니다. 여기 생선 팔아요. 근데 여기 이런 거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수산물 코너예요. 연어,
대구, 고등어, 가오리, 생태, 가자미 등 여러 종류의 생선들을 팔고 오징어, 새우, 홍합 등 해산물도 먹기 좋게 손질해서 팝니다. 우리나라는 생선을 손질할 때 구이용이나 조림용으로 손질하는 반면 여기는 주로 스테이크용으로 손질해서 팝니다. 한번 먹어볼까? 별로 맛이 없어. 약간 뭐지? 바질 같은 거 갈아가지고 무친 건데 그냥 별로야. 과일도 되게 싸다. 라피에스 3유로야. 저 메론이 하나에 3유로예요. 진짜 싸죠? 그러면 얼마야? 3유로면? 5,000원 정도 하는 건가? 장바구니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과일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쌌는데 저희 나라에서 큰 명절 때 고기나 과일을 선물로 준다고 얘기를 했더니 과일이 비싼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엄청 맛있는 거. 봉쇼!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먹는 것처럼 얘네는 이렇게 올리브를 절여서 먹는데 그 올리브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떤 거는 되게 짜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약간 맵기도 하고 마늘도 넣고 되게 여러 가지 맛이에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맛을 보고선 이렇게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김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거의 김치 스타일이야. 뭐 이거는 무화과 말린 거고 살구 말린 거고 그리고 이게 뭐지? 아 이거 푸른. 아 푸른 자두라 그러지? 자두? 남부 요리인데 약간 이 우리나라 빈대떡 같아요. 그치?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보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저거 맛있어요. 소맛입니다. 치즈. 진짜 종류가 많아요. 람보 치즈는 좀 냄새가 나는데 맛있어요. 고급 치즈는 사실 소보다는 염소 치즈예요. 쉐브르라고 해요. 쉐브르. 염소. 약간 근데 쉐브르는 잘 사야 되는 게 잘 못 사면 냄새 나요. 방송을 하는 유머 있는 아저씨네요. 한국에서 인기 많은 납작 복숭아도 사봅니다. 1kg에 2,000원 좀 넘는 가격이에요. 싸고 맛있어서 정말 여행하는 내내 납작 복숭아는 계속 먹었어요. 저희는 아줌마 아저씨라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 구경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물가 알기도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또 재밌고요. 점심 약속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것저것 맛봤을 텐데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걸 꾹 참고 시장 끝에까지 갔는데 이렇게 해산물 코너가 있는 거예요. 신선한 새우와 소라는 갓 쪄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고요. 그리고 굴은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선택해서 석화 상태로 먹는 건데 안 먹을 수 없더라고요. 새우와 소라는 저렇게 껍질을 까서 간 만든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데 엄청 고소하고 칼로리 폭발하는 맛입니다. 이 마요네즈가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랑 좀 달라요. 달걀 노른자에 올리브를 넣고 바로 막 만들어서 엄청 신선하고 고소했어요. 해산물 요리와 마시는 화이트 와인은 찰떡궁합이죠. 시원하고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해물의 비린맛을 잡아줘서 요리가 더 감칠맛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남편이 주문한 굴이 나왔어요. 굴 가격은 저렇게 한 접시에 10유로부터 20유로 사이로 가격이 다양했는데요. 레귤러 굴,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굴 같았는데 그거는 10에서 12유로 정도였고 크리미 굴이라고 이거는 맛이 뭐 크리미하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16유로에서 18유로, 20유로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섞은 굴이 한 18유로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소라와 새우 한 접시, 굴 한 접시, 그리고 와인 한 잔 해서 28유로에 먹었는데요. 이 정도면 되게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굴도 엄청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굴은 16유로 정도 하는 걸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적당하고 맛도 엄청 좋았어요. 파리 여행 일정 중 목요일과 일요일에 파리에 계신다면 오전 중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생각보다 일찍 장이 문을 닫으니
좀 일찍 오셔야지 구경도 하고 점심까지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안 건데 와인이 한 병에 10유로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잔에 2유로인데 한 병에 10유로라니. 만약에 술을 드신다면 한 병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프랑스는 파리는 정말 맛있는 거 대빵 많아. 아까 저희가 그 바스티유 그 시장에서 해산물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프리드메어라고 해요. 해산물 요리. 근데 여기 프랑스 요리 중에 프리드메어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식당에서 먹으면 한 사람당 옛날에 20년 전에 한 사람당 10만 원 줘야지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아까 그 시장에서 먹었던 게 제일 저렴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치? 되게 여기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해산물 요리는 지금 저렇게 먹는 게 가장 쌉니다. 맞아. 저렇게 먹는 게 제일 싸고 만약 식당에서 먹으면 진짜 10만 원 넘어갑니다. 한 사람당 10만 넘어가요. 10만 원이 뭐야?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1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20만 원. 하여튼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여튼 되게 조금 맛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얘네는 우리나라 굴을 따서 이렇게 석화가 아닌 상태에서도 먹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저거 석화 아닌 상태에서 먹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항상 석화 상태에서만 먹더라고요. 여기는 얘네들은 주말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찾아 나와 있어요. 집에 안 있어. 그치? 집 구석에 잘 안 있어. 그리고 파리에 와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거리에 자전거 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치 여보?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도 만약 오게 돼서 길게 있다 그러면 그냥 전철 그 티켓 안 사고 그 자전거를 한번 빌려보려고요. 주말 시장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친구와 점심 약속을 한 마레 베네딕트 전문점에 왔어요. 여기는 예약을 안 받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를 해야만 됐어요. 가격대는 한 사람당 15에서 20유로 사이면 음료수 없이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애들은 꽤나 좋아하는 분위기인지 대기도 많고 식당 안에 사람도 엄청 북적거렸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셋이서 베네딕트 2개와 퀴노아 샐러드 하나를 시켜서 로나 먹었습니다. 음식 세팅이 참 예쁘게 나오고 사진빨도 잘 봤는데 맛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좀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친구와는 마레에서 헤어지고 호텔에 맡겨놓았던 슈트케이스를 찾아서 기차역으로 향해야 합니다. 보베는 파리 북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파리 북역에서 열차를 타야 합니다. 이날따라 파리 북역에 인터넷이 안 되는지 발권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표를 사는데 애를 먹었네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이런 점은 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비스도 안 좋고 말이죠. 어렵게 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보베로 향합니다. 의사소통에 애로사항이 없는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말이 안 통하는 여행객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네요. 저녁 7시가 돼서 선생님네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먹기 전 아페리티프를 한잔하고 유리고가 준비해준 저녁 식사를 합니다. 프랑스 가정식에도 빠질 수 없는 게 와인인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칠링해 놓은 로제 와인을 자주 마신답니다. 사실 선생님의 부인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식보다는 일본식을 자주 먹기는 했어요. 저희 입맛에는 아주 딱 맞았네요. 저희 선생님네 집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짜잔! 우리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집 앞에 나가면 바로 찜질방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필요해. 하지만 유현님은 여기 찜질방이 없는 관계로 집에다가 사우나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사우나가 있고 옆에는 역시 샤워실 있고 우리 남편 저기서 누워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쿠지로 사용하는 건데 얘네 둘이랑 똑같아. 유니콘 있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부터 트럼펫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캠프 준비를 위해 캠프가 진행되는 장소에 왔습니다. 이곳은 아베이 생볼이라는 곳으로 생볼의 수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저희 선생님의 이웃 사촌인 폴 아저씨의 사유지였습니다. 폴 아저씨의 별명은 루이 14세였는데 파리에 거주하시는 폴은 주말에 쓰시려고 이것을 25년 전에 사셨대요. 약 1000년 전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교회와 수도원으로 이루어진 약 8헥타르의 부지인데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다 파괴되고 지금은 이 정도만 복원해서 남아있대요. 현재는 가족의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약간 별채 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머물 예정이에요. 총 8명의 한국 학생 중 1명의 여학생이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학생 혼자 쓸 방입니다.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도 같이 있었어요. 이쪽 이렇게 계단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2층. 와우, 멋지다. 너무 멋지다. 조금 덥긴 하겠네. 여기는 남학생 3명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잠도 자고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캠프 기간 중 사용할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곳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함께 있네요. 폴 아저씨는 가능하면 옛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한국으로 치자면 약간 한옥집 같은 곳입니다. 이런 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되게 고급으로 쳐요. 와, 되게 공간은 넓다. 여기서 연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엄청 넓어요. 와우. 와, 진짜 괜찮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떨지 저는 되게 너무 멋있고 와, 너무 이제 럭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온 거 자체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좋게 봤으면 좋겠네. 화장실. 아까 거기는 좀 작은 화장실이고 여기는 좀 넓은 화장실. 여기서 이렇게 목욕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너무 멋진데? 너무너무 멋지다. 한 장소에 2명씩 총 4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서 2층은 총 7명의 남학생들이 머무는 숙소였습니다. 이곳은 별채 건너편의 건물이에요. 여기서는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 왕립음악원의 교수님이 주로 레슨을 진행하실 곳입니다. 원래 저 연습실은 리빙룸입니다. 한국말로는 거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 있는 앙트레, 그리고 이곳은 주방입니다. 이쪽 공간은 폴 아저씨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폴 아저씨의 직업은 파리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셨어요. 은퇴 시기가 얼마 안 남아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긴 아저씨의 공간이었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놨죠. 말이 수도원이지 어디 샤또, 성 같은 데 온 기분이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아저씨가 시간을 내어서 이 집 투어를 시켜주셨는데 이 장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5박 6일간 머물며 유럽의 학생들과 더불어 트럼펫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또 걸려서 선생님네 집에 왔어요. 멀지 않네요. 이렇게 자쿠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문입니다. 캠프 장소를 답사한 후 선생님의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합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유럽 학생들부터 수업이 진행될 거라 영국의 교수님 4분도 월요일 저녁에 도착을 하셨어요. 캐나다의 퀘벡에서 온 패트릭과
저희와 파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대만에서 온 반주자 리펀도 함께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먹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저희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갑 오브 더 갑입니다. 쫄깃쫄깃했던 토종닭 바베큐와 후식으로는 냄새가 지독하지만 진한 풍미의 치즈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캠프가 시작되고 드디어 5박 6일간의 캠프의 마지막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준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었기에 오전, 오후로 총 2번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이 됐고 캠프 기간 동안 총 2회의 오디션도 진행됐어요. 학생들의 연령은 14세에서 20대 초반으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과 견주어 봤을 때 전혀 꿀림이 없는 수준 높은 캠프였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의 프랑스어 통역을 담당했었는데 어린 학생들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네요. 연주의 장소가 작은 교회였지만 비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연주회는 성황리에 끝이 났고요. 연주회 뒤풀이 겸 식사로 저희 선생님께서는 빠이야를 야심차게 준비하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시기 전부터 빠이야에 토끼고기를 넣고 싶은데 한국 학생들이 토끼고기를 먹지 않을까봐 엄청 고심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저희 선생님 빠이야에는 닭고기, 양고기, 토끼고기를 주로 많이 넣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먹어서 익숙한 맛이긴 한데 토끼고기의 식감이 닭고기랑 비슷하면서 더 부드럽고 기름져서 퍽퍽하지 않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먹어본 고기니까 토끼고기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서 모르는 게 약이라 생각하고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 아무도 토끼가 들어갔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빠에야 만드는 베이스 이제 물이에요. 여기다가 쌀을 넣고 이제 불리면 이제 제 손이거든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저기 이제 안 선생님 얼굴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다가 그냥 씻지 않은 쌀, 맞아, 이런 거. 얘네는 쌀을 안 씻어요. 그냥 이거를 우선은 뜸들여.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쌀보다는 얇아가지고 금세 뜸이 들어요. 그래서 빠이야용 쌀이거든요. 알랑미? 우리나라 말로 알랑미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한 30분 정도 뜸들이면 밥이 됩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한 9시 정도부터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금세 쌀을 넣고 뜸을 들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지 뜸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저 빠이야가 60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저렇게 많은 양을 하니까 익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요리에 진심이라 대충 하질 않아요. 이날 공연도 리허설도 안 하고 밥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20년 전 얘긴데 저희가 학생일 때 이거 한다고 거의 12시에 끝나가지고 새벽까지 밥을 먹을 기억이 있습니다. 요번엔 그래도 12시까지는 안 갔어요. 11시에는 밥을 먹을 수 있었네요. 빠이야는 저 밑에 누룽지 진 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박박 긁어서 누룽지를 먹는 게 꿀맛입니다. 지금 11시에 먹는 빠이야입니다. 너무 늦게 됐어요. 옛날보다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소주를 한잔 하시겠습니까? 소주 있어요? 소주. 소주가 있어요? 네, 소주. 아, 있구나. 프랑스에서 빠이야의 소주 한 잔. 자, 이렇게 저희의 프랑스 출장은 끝이 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한국 학생들과 1박 2일의 파리 여행을 하고 난 뒤 약 한 달 여정의 렌트카 여행을 출발합니다.